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 막후 시간입니다. 국회 든든한 지킴이 정치부 정영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이 딱 21대 총선 100일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렇죠?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 그리고 차기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한 이번 총선을 두고 여야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변수들 많이 있는데 이번 총선의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키워드로 일단은 보여드리면서 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수를 꼽아볼까요? 네. 연동형 비례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에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워서 이 연동형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이 보존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그래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은 10%를 얻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300석이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10%면 이 의석을 원래는 300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기 때문에 20석이 모자라게 되죠. 이럴 경우에 연동률 50%를 적용을 시켜서 20석 중에서 10석을 보존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 이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 의석까지 해서 20석을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실상은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에 적용되는 의석이 30석으로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나온 의석수를 재조정해서 다시 이 의석수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동안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이 지역구 의석수가 적었던 군소정당들은 의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당시 야당 3+1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결정했을 때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 발을 뗀다는데 의미를 두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서 보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얻는 당은 이 비례대표 수가 좀 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도든 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면 안착하기 전까지는 허점들이 노출되기 마련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제가 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처음 도입이 되면서 이게 또 위성 정당, 조그만 정당들을 만들어서 마치 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폐해가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변수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비례용 위성 정당이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제는 이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 양당에 좀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반대 입장을 고수를 해왔었는데요. 4+1에서 마련한 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가 되면서 한국당에서는 이 비례 위성 정당인 비례 자유한국당 창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 창당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이달 중에 창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습니다. 비례 정당도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비례 자유한국당이 출범을 하면 한국당의 계획은 비례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에 그리고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한 의석수보다 이 지역구 의석이 더 많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비례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얻은 득표수만큼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한국당이 이 비례 자유한국당이 47석 중에서 비례대표를 30석 안팎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당이 실제로 이렇게 비례 자유한국당을 창당을 해서 총선에 나간 이후에 한국당에서는 지역구를 얻고 비례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얻은 후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원내 일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은 이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 연령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낮춰졌습니다. 만 18세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만 18세 민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주요한 내용이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한 가지가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만 18세 이하로 이번 총선부터 이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약 50만 명 정도가 새롭게 이 젊은 유권자로 편입이 되게 됐는데요. 물론 전체 유권자 수로 따진다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중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천 표 차이로 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네. 이 50만 명이나 되는 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여야 모두 젊은 인재 영입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공약 마련에 지금 분주한 모습인데요. 다만 통상적으로 20대 투표율이 60, 70대보다는 낮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만 18세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냐 이들의 이 투표율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저 같으면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여야 총선이 뭐 100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떤 인재들을 영입하느냐, 그 인재의 새 얼굴이 얼마나 큰 감동과 스토리가 있느냐를 경쟁적으로 여야가 이제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좀 오래된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또 새 인물로 바꾸느냐, 이른바 쇄신이라는 것들이 여야 공이 굉장히 큰 총선 앞둔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 물갈이 그리고 참신한 인물 영입 이것이 바로 인적 쇄신이라는 이 단어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총선 사례를 좀 살펴보면 초선 의원 비중이 많았던 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역 의원 물갈이가 유권자들에게 좀 호소력이 있었다, 좀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때문에 지금 여야도 역시 경쟁적으로 인적 쇄신 그리고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네. 이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요. 원혜영 그리고 백재현 의원 같은 중진들 또 뭐 유은혜 장관이라든가 박영선 장관 같은 의원 겸직 장관들 또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같은 초선 의원들도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이와 맞물려서 이 새로운 인재 영입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죠. 4호 인재 영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호 인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좀 인지도가 높고 스타성이 있는 이런 인물들이 1호 인재 영입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여성 척수 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인물들도 소외받은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이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네. 또 뭐 최혜영 강동대 교수 이후에는 뭐 20대 남성인 원종건 씨, 또 김병주 전 육군대장, 또 어제는 이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순천대 석자 교수가 4호 영입 인재로 또 발탁이 됐습니다. 이 소병철 교수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저희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면 세상의 정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네, 한국당도 역시 인적 쇄신에 뭐 열심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뭐 김무성 의원이라던가 김세연 의원, 또 조금 전에 출연했던 여상규 의원, 김세연 의원 등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벌써 6명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네. 수도권에서도 4선의 한성교 의원 그리고 3선의 김영우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오늘은 뭐 비례대표 최연애 의원도 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좀 교체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곧 착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미 수도권 특히 험지 중에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런 본인의 각오를 밝힌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본인의 험지 출마 카드를 불쏘시개 삼아서 확실한 인적 쇄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과 달리 아직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평범한 청년하고 여성 위주로 이 명단을 추렸고 조만간에 이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이 또 어떤 인재를 영입하게 되는지도 앞으로 총선 100일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또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보수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로 매짐을 하게 될지가 총선 앞둔 상황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이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각 정당에게도 역시 총선 승패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이 보수 야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또 새로운 보수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여러 갈래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총선을 맞이한다면 일려 다야 구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네. 야당으로서는 사실상 이기기 힘든 구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예.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연초부터 이 통합을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잡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어떤 명분도 그리고 이유도 없습니다.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의 문제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 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이 통합의 대상을 거론한 가운데 1순위로 꼽히는 이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모든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 2월 초 정도까지는 정말 이 중도 보수 세력 전체가 정말 힘을 합쳐서 그게 뭐 구체적으로 무슨 통합이 되든 연대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이번 총선에서 이길 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 결국에 뭉치지 않으면 이 총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다만 이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여전히 이 의견 차이를 팽팽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보수 통합 과정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변수를 꼽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저희가 마지막 변수로 꼽아본 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입니다. 언제 복귀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 적어도 설 전에는 올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번 총선 때는 안철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로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요. 뭐 지난번 총선 때는 국민의당을 이끌고 뭐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올해는 그때와는 좀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예상치 못했던 안 전 대표의 복귀가 이 야권 정계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 전 대표가 과연 어디로 돌아올 것인지, 바른미래당으로 과연 돌아올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손학규 대표가 아직까지 안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물러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어디로 돌아올 것이냐 이런 것이 좀 관심사인데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이 안 전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야권 전반이 혁신 경쟁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권 통합보다는 정풍 운동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안 전 대표가 과연 돌아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이번 총선의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호 화법은 여전하네요. 과연 안철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총선을 보면서 또 하나의 관심거리고 지금 정영빈 기자가 분석해 준 대로 이런 변수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빈 기자의 여의도 막전 마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